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이틀 연속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계산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다양한 컨셉을 가진 이색 복합 쇼핑몰이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를 적극 공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폴란드 수출 쾌거를 달성하며 국내 전차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주민부동산에서 다뤄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내놓은 매파적 발언 여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축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셈법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미 언론들은 현지 시간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실제 여파도 상당했습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함께 단숨에 1,340원대에 진입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2% 넘게 빠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틀 연속으로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했습니다. 의장의 발언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당국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 물가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원유와 가스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물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잭슨홀 여파로 국내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아직까지 굉장히 뚜렷하게 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한은도 그 금리 격차를 지나치게 많이 키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3.25%까지는 인상 가능성을 지금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전망을 바꿨습니다. 미 연준의 강한 긴축으로 한은으로서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는 2.5%로 갔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다음 달부터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고 8월 금통위에서 밝혔던 0.25%포인트 인상 기조는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최근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되며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안전운전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잇따라 출시하며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DB 손해보험이 티맵과 카카오네비를 활용해 안전운전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을 선보였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높고 과속이나 급가속, 급감속을 자주 하면 점수가 낮습니다. 악사 손해보험도 자동차 보험에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9%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앱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경우 포인트 혜택을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들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자 사고보험금이 크게 강화됐으며 이달 들어 운전자의 중과실 책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손해율도 많이 또 감소가 될 거고,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니즈가 맞으니까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도 운전자 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안전운행을 하는 우량 고객 유치 경쟁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 간편결제 수수료 등 플랫폼 운영을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와 핀테크 대표들을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그동안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추진 중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며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 속 휴식 공간, 유럽 속 여행 등 다양한 컨셉을 가진 복합 쇼핑몰이 눈길을 끕니다. 쇼핑을 넘어 시민들에게 잠시 힐링을 하거나 또 여행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하겠다는 보관인데요. 온라인이 주지 못한 감성을 오프라인으로 자극해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죠. 서지윤 기자입니다. 푸른 정원에 형형색색 꽃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이곳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 타임빌라스는 자연 속 휴식 컨셉트의 복합 쇼핑몰로 쇼핑 콘텐츠는 전체의 4분의 1만 구성하고 나머지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와 체험형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오픈 1주년을 맞은 타임빌라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잔디광장 플랜테리어에 가을 정원 컨셉트로 롬바드 가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경관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오픈 1주년을 맞이하여 이벤트 정원, 잔디광장 등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더욱 특화하여 고객님들께 쇼핑뿐 아니라 힐링의 시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도 쇼핑을 하루 여행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원데이 쇼핑 트립 컨셉트를 선보입니다. 꽃아트 갤러리 가을 나들이, 크리스마스 등 시즌을 상징하는 테마로 공간을 연출해 SNS 인증샷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은 아이와 함께 즐기는 하루라는 컨셉트로 키즈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쇼핑 외에도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쇼핑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장점을 느끼도록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오프라인 쇼핑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 또 쾌적한 공간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많이 머무르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고요. 프리미엄 아울렛이 쇼핑뿐 아니라 자연 친화와 여행 등 다양한 컨셉트를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폴란드 수출 본계약을 체결하며 첫 한국산 전차 해외 수출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수출로 국내 전차의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4조 4,992억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로템 최근 매출액의 15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대로템은 앞서 지난달 말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유분 및 폴란드형 K2 1000대 물량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기본 계약에 대한 실행으로 긴급 소유가 발생한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한 세부 조건이 담겼습니다. K2 전차의 완제품 수출은 첫 사례입니다. K2 전차는 과거 기술 수출 방식으로 튀르키예에 진출한 사례가 있지만 완제품이 수출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현대로템은 1차로 국내 생산 K2 전차 긴급 소유분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고
이후에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국내 생산 물량을 최종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은 국내 전차의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전차 완성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K2 전차의 첫 수출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로템은 1976년 전차 생산 1급 방산업체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한국형 전차 개발을 시작해 1984년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전차 개발 38년 만에 첫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겁니다. 이후 1990년대 성능 개량을 통해 K1A1, K1E1, K1A2 등 개량 모델을 생산했고 1995년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 2008년 K2 전차의 운용 시험을 종료하고 비로소 2014년 양산과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돼 현재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 활약하고 있으며 성능 면에서도 세계적인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이집트, 모로코 등 여러 국가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 2구역을 포함해 총 27개 구역에서 뭉친 공공재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가 없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서면 교류로 끝나버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정책 결정자들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정부가 동의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이 무산될 때까지 헌법 소원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한다 하면 우리가 알아서 민간을 가든 아니면 요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모아주택을 가든 무엇인가를 주민이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할 수 있게끔 왜 주도권을 국가가 가져가냐고요. 후보지 내 여론도 하나로 모아진 건 아닙니다. 사업성이 낮아 공공재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 경기 등에서 1차 후보지 29곳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1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며 이달 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최대 50만 명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 세 가지 안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안건입니다. 민주당이 명백한 부재 감사라며 반대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않고 있고 개정안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국회 본회의마저 다음 달 1일로 연기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완화 법안이 무산되면 50만 명 정도가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이 중과 고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특별공제 대상인 1주택자 21만 4천 명과 고령자 납부유예 대상자 8만 4천 명 등을 더하면 약 50만 명이 종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셈입니다. 결국 약 50만 명이 종부세 개정안 불발로 인해서 혼란을 빚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스스로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가 이를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말에 법 개정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면서 만약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에 종부세 개정안에 데드라인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데드라인을 이번 달 내로 잡은 것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다음 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런 절차 역시 사실상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상태인데요. 법 개정이 안 되면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다음 달 말에 특례 신청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은 11월 말에 특례 적용이 안 된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행정 절차상 혼란을 피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말을 들어보시죠. 이미 시한을 넘겨갔기 때문에 종부세와 관련돼서 만약에 그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본인이 아마 신청을 해야 될걸요. 까지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하게 되면서 아마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권을 쥔 측과 또 저 정권을 못 쥔 측에 대한 이해갈등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정치권에서 풀었어야 할 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면서 이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 정말 후한무치하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는 조기에 입법해야 올해 11월에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령자들에게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건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을 받았거나 종중 땅은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 하나 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9억 원이었다는 것을 11억 원으로 올렸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며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종부세 완화 법안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담이 지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어떻게 처리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8일 발생한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경부터 15시간 동안 한국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9일 동시호가의 매매가 완료된 고객을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도 높은 긴축 제고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국내 반도체주가 휘청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2.33%, SK하이닉스 2.73%, DB하이텍 6.67%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오늘 낙폭과대 인식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좁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파월 연준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보다도 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금리 민감도가 높은 반도체주의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라갈 때 고점까지 올라가기 전에 반도체가 피크아웃을 할 거다. 그게 올해 하반기일 것이다. 매출액이 최소한 한 서너 달 정도는 쭉 마이너스가 나야 그거를 보고 좀 슬슬 이제 바닥 찾기를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올해 초부터 높은 재고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이 어두웠던 점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가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상당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힘은 굉장히 약할 겁니다. 약할 거고 그 전에 어찌됐든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한번 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채권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권 판매 훈풍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채권 판매액은 실조 1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한 채권 금액이 10조 원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각각 160%,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권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투자처라는 인식과 더불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채권 상승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KB증권은 국고채 금리가 연 3%, 회사채 금리가 연 4%를 넘어가면서 개인 고객과 일반 법인의 채권 매수가 몰린 것이 판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신한금융투자도 리테일 고객의 자금이 채권 투자로 유입되고 있다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카드채, 캐피탈채와 같은 금융채를 중심으로 한 원화 채권 판매 금액이 2달 만에 6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만기가 2년 이하이면서 AA 등급 이상의 금융채와 A1, A2 등급의 단기 고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채권 판매가 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상품 다양화와 비대면 판매 강화, 소액 투자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채권은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 손실 위험과 채권 부도 위험이 있다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낮은 국채나 아니면 대기업 우량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은 좀 장기간에 이 만기 보유를 한다는 전략으로.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